그전에는 국가 공식 명칭이 묘순 반란 사건이었습니다. 태백산맥에서는 반란이란 말이 시대적 역사성도 안 맞고 봉건 시대 용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제주도 4.3 사건을 강제 진압해서 동포를 죽여라 하는 것에 대한 항거였기 때문에 반란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란을 빼버리고 묘순 사건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전두환 정권 때였기 때문에 그런 도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써서 그 다음부터는 사회학 모든 서적이 묘순 사건이라고 공식 명칭을 바꿨습니다. 지금 모든 매스컴도 전부 묘순 사건이라고 씁니다. 이런 것이 작가가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조그마한 욕구였고 성취였죠. 벌교라는 드문 낯선 지명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보통 명사입니다. 뗏목 다리, 뗏목으로 만든 다리를 벌교라고 하는데, 바로 이곳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폭우로 바닷물이 하루에 2번씩 들고 날고 밀물과 썰물이 교차합니다. 여기가 저 조계산 쪽에서부터 와가지고 호흥 쪽으로 넘어가는데, 물이 들어와 버리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때 뗏목을 엮어서 부교, 물이 들어오면 뜨고 물이 빠지면 내려가는 부교를 설치했던 곳인데, 그래서 벌교란 말이 생긴 것이고 뗏목 다리가 있던 곳이다. 그래서 지명이 벌교고, 그 벌교라고 하는 것이 갖는 역사성과 사회성, 이런 것은 그 땅 곳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 갯가를 물고 있는 바다와 인접해 있는 땅끝 마을이면서 나간 읍성이 생긴 것은 바로 일제시대부터 왜구들이 계속 약탈을 해왔던 곳이고, 그 해석성 속에서 해방이 되면서 사회주의 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던, 빈부격차의 차이를 해소하고 싶어 했던 민중들 욕구가 불타올랐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태백산맥의 무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산사람의 별게 아니고 삶 속에서 차별, 경제 불평등, 요즘 말로 하면 산업 경제가 없던 농본 시대에는 소작과 지주관계잖아요. 그것이 바뀌어서 산업 받으면서 기업과 노동자가 됐듯이 사회 구조는 언어만 달라졌지 똑같이 변화가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경제 불평등이잖아요. 보육부, 빈익빈, 자본주의 마성이 바로 그거잖아요. 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생활에서 필요한, 도저히 더 이상 개선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삶을 더 유지할 수가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아니었고 동학대, 동학농민 전쟁이 일어난 것도 똑같아요. 다만 이데올로기가 시대에 따라 다를 뿐이다. 제가 태백산맥을 시작할 때 제 키를 넘는 원고양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못했지요. 태백산맥은 가려지고 숨겨지고 파묻혀 있는 역사를 햇볕 아래로 드러낸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진실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백산맥의 높이는 태백산맥에서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진실의 두께와 비례합니다. 그 무협의 처분이 결정사가 이것이고, 저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 이 땅 분단 시대를 사는 작가들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협무리를 받음으로써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됐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는 체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태백산맥이 고발되기 전에, 1990년이 되기 전에 검찰에서 자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350만 부 이상 팔렸기 때문에 문제를 삼다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 그래서 문제 삼지 않기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교양으로 읽으면 좋으나 젊은이나 노동자들이 읽으면 그건 불온소적으로 취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안방에 있으면 교양물이 되고 아들 대학생아들이 건넌방에서 읽으면 불온소적이 된단 말이냐 하고 야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태백산맥을 읽은 독자들이 자기들이 솔선해서 태백산맥 10권을 필사한 것입니다.
저는 태백산맥 문학관 중에서 여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직업인이기 때문에 썼지만 독자들이 어떻게 이 많은 양을 이렇게 엄청나게 쓸 수 있었는지, 한두 사람도 아니고 49명이고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증축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평론가가 저한테 해주는데, 그 사람 전 세계의 유명한 작가들이 문학관을 다 봤는데 이렇게 빅토르 유고나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나 괴테나 그런 사람들 문학관에도 독자들이 그의 대표작을 이렇게 필사한 일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게 이것은 세계 최초의 일이고, 저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글 쓰는 보람을 한없이 느끼고 끝없이 행복합니다. 감탄과 경탄과 고마움과 그 말을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한 분 읽기도 어려운데 이것을 몇 개월에, 어떤 분은 3년에 걸쳐서, 그리고 더군다나 80 노인 된 할머니께서 하신 걸 보고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수사 받을 때도 이 대목을 지적해서 500여 가지 고발했어요. 500여 가지. 당신들이 계속 공산주의 빨갱이들을 편들었다 하는데 그 분량을 지금부터 따져라. 당신들이 못 따지겠다면 전문적인 평론가를 동원해서 페이지수를 따져봐라. 똑같다. 나는 그렇게 공평성을 기했기 때문에 당신들도 나를 이성적으로 대해달라. 말 못해. 수사기관에서 독자들이 너무 많이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실토를 할 정도였으니까 제가 소설로서 이긴 것이죠. 인간의 역사는 소수의 권력자와 절대 다수의 평민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이 그랬듯이 다 횡포하고 절대 다수를 권력의 힘으로 유린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권력의 승리입니다. 민중만이 핍박받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 인간의 정의와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저는 그 절대 다수의 민중의 편에 항상 서서 글을 썼고, 그들의 힘을 믿으면서 역사의 정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지막 장면도 하대추와 예설댁이 광막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으로서 새로운 인간다운 일에 오르기를 기대해야 된다 하는 예시를 상징을 한 것입니다. 소설은 문자로 만드는 예술이지 않습니까? 감동이 있어야 하고, 그 소설의 직분은 동시대의 고통과 고난, 괴로움을 승화시켜서 만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어는 영구불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수망과 아픔과 괴로움과 통렬함을 문자로 쓴 이유는 그 문자의 생명처럼 우리 민족의 역사도 영원할 테니까 함께 후대들이 그 시대의 아픔과 모순과 진실을 알고 다시는 그러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게 하라.